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가끔은 그 선택이 평생을 뒤흔들기도 하고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말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경악스러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제 고향은 어딜 가나 황토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아버지는 농산일 할 때를 빼곤 늘 술에 쩔어 계셨고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맞아가며 근근히 집안을 꾸리셨죠. 지금이면 경악할 얘기지만 그때만 해도 매로 집안을 다스리는 가장이 흔했어요. 오죽하면 TV 드라마에도 매맞는 아내들이 나오곤 했겠어요. 멍이 든 눈가에 계란을 굴리던 파마머리 여배우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동네에서도 가난하기론 손에 꼽혔던 저희 집은 늘 먹을 게 부족했어요. 어린 저와 동생들은 밥 대신 멀건 죽을 먹으며 겨우 배를 채웠고요. 그마저도 없을 땐 물에 된장이나 간장을 타먹곤 했네요. 그럼 채 두어 시간도 안 가 금세 배가 꺼져버렸는데요. 저녁 무렵이면 배가 고파서 창백해진 동생과 서로 눈치만 봤던 것 같아요. 때때로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나뭇가지로 땅바닥을 긁으며 시간을 때우기도 했죠. 어쩌다 아저씨가 기분이 좋으면 팔고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나눠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 과자를 받을 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더랬죠. 때때로 마을 어른들이 잔칫날 돼지를 잡고 국수를 삶기도 했는데요. 그날은 온 가족이 포식하는 날이었어요. 거의 신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닥치는 대로 입에 쑤셔놓곤 했죠. 한 번은 엄마가 잔칫날 일을 도와주고 돼지고기 비계를 얻어온 적도 있는데요. 그것도 고기라고 구워 먹으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마저도 아껴가며 얇게 잘라주던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하지만요. 저는 그런 삶이 싫었어요. 매일 배고프고 추위에 떨며 희망 없이 사는 게 너무도 끔찍했죠. 그래서 18살이 되던 해 무작정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가진 건 손바닥만한 보따리와 몇 푼의 돈뿐이었죠. 엄마, 나 서울 가서 돈 벌어올게. 그래서 엄마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기다려. 계집애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곳이 서울이라지 않냐. 그냥 엄마랑 계속 같이 살다가 더 나이 차면 좋은 남자 만나 시집이나 가. 응? 네 아버지 알면 야단나. 너 죽일지도 몰라. 미안해 엄마. 난 여기서 엄마처럼 살기 싫어. 마지막 말은 하지 말 것을 그 말을 한 순간 까맣게 꺼져가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그렇게 모진 말로 엄마를 상처주고 저는 기어이 엄마를 등진 채 버스를 탔죠.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밟혀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은 이방인에게 생각보다 더 불친절한 곳이었어요. 제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외곽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이었는데요. 이 기계 소음이 하루 종일 울려대는 그곳에서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재봉틀을 돌렸죠. 작업량이 어마어마해서 밥도 잘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일만 했던 기억이 나요.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다가 바늘에 손이 찔리는 건 다반사였고요. 피가 흘러도 대충 헝겊으로 감고 다시 일했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탁한 공기였어요. 공장이 지하인데다 제대로 된 통풍시설도 없어서 온종일 공기 중에 섬유먼지가 떠다녔는데요. 처음엔 그 공기가 목구멍에 꽉 막혀 밤마다 기침을 달고 살았죠. 맘 같아선 당장 그만두고 싶었는데요. 갈 곳이 없으니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네요.
서울의 겨울은 또 어찌나 매섭던지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입김을 불며 떨고 있으면 어릴 적 얼어붙은 손발을 녹여주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라 절로 눈물이 흘렀죠. 내가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서울에 오면 내 인생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이 후회의 연속이었어요.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에게 맞는 게 두려워서였죠. 하지만 그렇게 후회만 할 순 없었어요. 적어도 고향에 있는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았죠. 그래서 매달 받는 월급의 절반은 고향으로 붙였어요. 그 돈으로 엄마와 동생들이 조금이나마 덜 배고팠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나 서울 와서 이렇게 잘 살아 하는 허세와 오기도 조금은 섞여 있었죠. 남은 절반의 돈으로 월세를 내고 연탄이나 휴지 같은 필수품을 사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끼니는 거진 라면으로 때우고 작업복은 해질 때까지 입고 또 입었죠. 그렇게 황량한 겨울 같던 제 인생에 갑자기 봄이 찾아온 건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같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였는데요.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불쑥 제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 미정 씨 맞죠? 고향이 땡땡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마을 뒤에 있던 개울가 기억나요? 거기 돌색이 새까매서 되게 특이했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땡땡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그 개울가에서 많이 놀았어요. 참 이상하죠? 고향이 싫어서 서울로 온 건데 팍팍한 타지살이에서 동양을 만나니 어찌나 반갑던지요. 마음이 확 열리면서 괜히 이유도 없이 호감이 가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는 종종 같이 밥도 먹고요. 휴식 시간마다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요. 일손이 빠르고 넉살도 좋아서 공장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반면 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늘 겉도는 편이었죠. 그런 제가 신경 쓰였던 걸까요? 아니면 동양 사람이라 더 챙겨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 사람은 틈만 나면 저를 찾아와 주전부리를 나눠주곤 했네요. 미정씨, 밥은 먹었어요? 아직이요. 일하느라 깜빡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은 굶지 말아요. 저기 이거 풀빵인데 하나 먹어요. 뜨끈뜨끈하니 배 채우기 좋을 거예요. 풀빵, 커피, 귤, 뭐 대단한 걸 받은 것도 아닌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의 소소한 마음 씀씀이가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힘든 공장 생활도 조금은 견딜만 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장 기계가 고장나면서 작업이 전면 중단됐고 며칠 후엔 갑작스럽게 공장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저는 생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미정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새 일자리를 알아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저랑 같이 옮기지 않을래요? 제가 아는 형님이 일하는 공장에서 일손을 구한대요. 미정씨처럼 성실한 사람이라면 거기서도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정말요? 근데 다른 언니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한테... 그 사람의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실직한 미싱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미정씨랑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요. 미정씨는 아니에요? 전 미정씨도 저한테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마음이 있다는 게 무슨... 자꾸 모른 척하지 마요. 내가 미정씨 좋아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진지한 그 사람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설렘과 달콤함이 밀려왔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새로운 공장에서 일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돋움했어요. 서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월세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동거도 하게 됐죠.
사실 그 시절엔 동거란 개념이 없어서요. 같이 한 집 살면서 살림 차리면 그게 결혼이나 다름없었어요. 첫째가 진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요. 단촐하게나마 식도 올리며 부부가 됐네요. 매일같이 가난과 싸워야 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시장에서 산 따뜻한 찐빵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을 때면 제 인생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셋째 아들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고요. 하지만 사람의 삶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마냥 행복할 수는 없고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특히 남녀 간엔 애정 문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애 셋 낳고도 좋기만 했던 저희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온 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부터였어요. 시누이들이 전부 못 모시겠다고 손을 내줘 결국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이 치매 환자 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지요. 안 그래도 까탈스러웠던 시어머니는 치매 이후 더욱더 괴팍하고 난폭해졌어요.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대소변 실수를 하시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러면서 자존심 때문인지 곧 죽어도 성인용 기저귀는 차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울 때면 헛구역질이 올라왔네요. 어머님,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해 달라니까요. 또 그냥 바지에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그래? 시어머니는 점점 감정 조절을 못하셨고요. 급기야 화를 내며 저를 때리기도 하셨어요. 피하려고 해도 노인네가 무슨 힘이 그리 센지 머리채를 잡히면 꼼짝도 할 수 없었네요. 그렇다고 같이 때릴 수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거칠게 대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고자질하듯 일러 바쳤거든요. 아범아, 나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다. 허구한 날 나 밥도 안 주고 굶기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방금도 내가 실수 좀 했다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아냐? 아이고, 이 사람이 또 그랬어요? 내가 단단히 혼낼게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럼 남편은 앞뒤 사정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마치 아이를 다루듯 어르고 달랜 다음 나중에 제게 짜증을 냈죠. 당신 어머님한테 왜 자꾸 그래? 노인네 제정신 아닌 거 알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돌보냐고. 뭐? 그럼 당신이 한번 반나절이라도 어머님하고 같이 있어봐. 맨날 일 핑계로 나한테 다 맡기면서. 난 어머님 때문에 매일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어머님 똥오줌까지 손으로 받아내는데 이마에 이 상처 보여? 오늘도 어머님이 나 때려서 찢어진 거야. 어머님이 지금 제정신으로 그래? 다 치매 때문에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이해 좀 해줘야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어머님 자식은 당신이랑 형님들인데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떡하냐? 난 일 때문에 바쁘고 누나들은 다 시집가서 출가 외인인데. 원래 시부모 봉양은 며느리 몫인 거야. 알만한 사람이 왜 이래? 무엇보다 서러웠던 건 이 모든 걸 당연시하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제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기가 나가서 가장으로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듯이 저 또한 이게 제 의무이니 힘들어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어떤 불평불만도 가져선 안 된다고요. 몸이 힘든 건 그렇다 쳐도 이 남편에게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핑계를 댔을 뿐 그저 자기 엄마 아픈 걸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려 하지 않았고요.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제 팔뚝을 긁어 피가 나도 저는 그저 참아야만 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폭력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지쳐갔어요. 밤마다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엉엉 울었던 날이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 고생한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제 노고를 인정하긴커녕 핍박만 하기 바빴어요. 시누이들은 가끔 집에 들리면 시어머니 상태를 매눈으로 살펴본 뒤 제게 싫은 소리만 퍼부었죠. 아니, 엄마 좀 마른 것 같은데 밥 제대로 먹이는 거 맞아? 그럼요. 하루에 5끼도 더 드시는걸요. 간식도 틈날 때마다 드시고.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내린 것 같지? 나 모르게 우리 엄마 구박하는 거 아니야?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잖아. 치매 노인네 아무것도 모른다고 때리고 욕하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한테 맞고 사는데. 아우, 무서워. 아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또 눈 똑바로 뜨고 노래하는 거 봐. 딸로서 걱정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옳게? 나한테도 이러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오죽하겠냐고. 아니, 그렇게 걱정돼 죽겠으면 자기가 모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시댁을 핑계대면서 시어머니 모시는 걸 거부했어요. 막둥이였던 남편은 그런 누나들에게 꼼짝 못했죠. 맘 같아선 이혼하고 싶었는데요. 그 시대에 이혼이 흔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긴 했거든요. 성실하고 능력도 있어서요. 공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식품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큰 걱정이 안 됐죠. 역시나 보란듯이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시어머니의 병고안은 그 뒤로도 십수년간 이어졌는데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쌓였던 울분과 분노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워낙 일로 바쁘다 보니 회복될 기회가 아예 없었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남편은 의지도 없었던 거구나 싶지만요. 언젠가부터 남편과 제 사이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서로 말을 섞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집안일이며 자식들 문제도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시기였죠. 남편은 식품 사업에 몰두했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와 살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한때는 부부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그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을 뿐인 타인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됐죠. 그러던 중 남편이 하던 사업이 조금씩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경기 불황 탓을 하더니 나중엔 직원 탓, 거래처 탓을 하며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매달 주던 생활비가 갑자기 뚝 끊겼고요.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제게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더군요. 당신 자꾸 나한테 생활비 달란 소리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좀 해봐.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선 택도 없잖아.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더러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게 뭔데? 애들도 다 컸고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있어? 내가 일이 잘 풀릴 땐 굳이 뭐라고 안 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땐 눈치껏 뭐라도 해야지.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말이 돼? 남편의 말에도 나름 일리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그렇게 저를 식충이 취급하는데 제 기분이 좋을 리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집에서 펑펑 놀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졌죠. 당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며 고생한 건 다 잊었어? 누가 잊었대? 근데 그건 다 옛날 얘기잖아.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여자도 맞벌이 안 하면 욕먹는 세상이라고. 언제는 집에만 있으라며? 웃긴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나가서 푼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어머님이나 돌보라고 했으면서.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어머님 10년 넘게 간병한 거 돈으로 한번 따져볼까? 내가 이 집에서 당신이랑 애들 뒷바라지하고 살림한 것도
지금까지 꽁으로 사람 부려먹어 놓고 뭐? 놀고 먹지 말라고?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벌자는 거 아니야. 좀만 도와달라고. 제가 실컷 화를 내고 나서야 남편은 한풀 꺾인 태도로 도와달라 말했어요. 솔직히 사과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꼴이 여전히 기가 막혔지만 어쨌든 일을 구하긴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과 더 큰 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피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요. 얼마 안 가 동네에 있는 작은 한식당에 주방 보조로 들어가게 됐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주방 보조라는 일이 단순한 것 같아 보여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무거운 재료며 설거지통도 수시로 들어야 했거든요. 열기를 내뿜는 주방 안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면 땀이 온몸을 흠뻑 적셨죠. 집에 돌아오면 손목과 발목이 퉁퉁 부어 올라 매일 밤 끙끙 앓았네요. 그래도 푼돈이나마 벌게 되니 자립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얘기를 꺼냈어요. 회사 일 말이야. 당분간 태호가 도와주기로 했어. 뭐? 태호가?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그만뒀지. 뭐 태호도 평생 남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쟁이 노릇만 할 순 없잖아. 태호 다니던 회사가 어디 보통 회사야? 업계에선 나름 알아주는 회사인데 회사 잘 다니던 아들을 왜 주저앉히기 해? 알고 보니 남편은 꽤 오랫동안 아들에게 회사를 도와달라며 우는 소리를 했고요. 결국 마음 약한 아들이 그런 남편에게 넘어가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뒀더라고요. 참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당시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가장으로서 한창 돈을 벌어야 할 시기였는데 며느리와 사돈댁에도 면목이 없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자기 회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왈칵 성을 내더군요. 주저앉히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회사 지금 조금 주춤하긴 해도 한때는 연매출만 20억이 넘었어. 태호 그 자식이 들어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옛날 매출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럼 태호한테도 그게 훨씬 잘 된 일 아니야? 그게 말이 쉽지. 태호가 아무리 똘똘해도 사업해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잘 가르칠 거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남편은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아들이 회사에 들어오자 갈등만 일으켰어요. 되도 않는 똥꼬집으로 아들을 억누르려고만 했죠. 야 태호야, 거래처는 내가 하던 대로만 관리하면 돼. 새로운 거래처는 인맥이랑 술 접대로 뚫는 거고. 아버지, 요즘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 거래처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따로 마케팅 같은 것도 해야 한다고요. 이제 막 들어온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이 업계 짬밥이 몇 년인데 네가 이 애비보다 잘 알아? 아버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즘 거래처들도 디지털 플랫폼이나 온라인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하지만 남편은 내 방식이 정답이라며 아들과의 소통을 거부했어요. 그럴 거면 대체 아들한테 왜 도와달라고 한 건지 의문스러울 지경이었죠. 그저 말 잘 듣는 시다발이 하나가 더 필요했던 것뿐이잖아요. 결국 아들은 남편을 설득하기보다 묵묵히 자기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거래처를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새로운 유통 채널과 해외 바이어를 확보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아들이 주도한 신제품 개발과 온라인 홍보 전략은 대박이 났고요. 해외 수출도 성공하면서 회사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죠. 그쯤 되니 남편도 아들을 인정해 주더군요. 야 태호야, 이번 달 매출 실적 보고 봤냐? 이거 뭐 거의 2배로 늘었더라. 네, 그 신제품 반응이 좋아서요. 해외 판매도 늘고 있고요. 외화벌이가 제법 쏠쏠하던데. 어떻게 뭐 다른 나라에도 한번 팔아볼까? 여기서 더 늘리면 공급량이 딸려서 오히려 돈만 들 수 있어요. 차차 생산량 늘려가면서 반응 보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하거라. 난 태호 너만 믿을 테니까. 언젠가부터 남편은 회사 일을 전부 아들에게 맡겨두고요. 본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술만 퍼마셨어요.
회사엔 출근하지 않는 날들도 점점 늘어갔죠. 이제 회사는 사실상 아들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저 허울뿐인 바지 사장으로 전락한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운 만큼 남편이 한심했죠. 자연스레 또다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엔 저도 식당 일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보니 남편과 갈라설 용기가 좀 더 생기긴 하더군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쯤 노처녀였던 둘째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게 됐지 뭐예요. 거의 40 다 되어서 치르는 거라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뿌리 깊잖아요. 혼주석 하나를 비운다거나 이혼하고 남편과 나란히 앉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마음에 걸렸죠. 경사전에 괜히 잡음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둘째 딸이 결혼하고 새 가정 꾸릴 때까지만 좀 참자 했어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이 먼저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고.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치고 말았어요. 뜨거운 차가 손등에 흘렀지만 아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넋이나가 멍하니 남편만 쳐다보고 있다 간신히 다시 입을 열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 솔직히 우리 서로 더는 아무 애정도 없잖아. 이런 결혼 생활 지속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혼 얘기를 꺼내도 제가 꺼내야지 왜 남편이 꺼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솔직히 배신감도 들었네요. 바로 외도 생각부터 나더군요. 갑자기 무슨 이혼 얘기를 꺼내고 그래?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그런 거 아니야. 이 나이에 다른 여자는 무슨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냥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하던 거야. 우리 둘이 이제 서로 아무 감정도 없고 남처럼 살고 있었잖아. 요즘은 황혼 이혼인가 뭔가 많이 한다더라. 남편의 차분한 말에 충격이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어차피 저도 남편과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나도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거니까. 근데 영희 곧 결혼하는 거 몰라? 이혼할 때 하더라도 영희 씨 끝나고 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할 이혼 그냥 지금 빨리 해버리는 게 낫지. 애 결혼식 앞두고 괜히 잡음 만들 이유 없잖아. 한서방이나 그쪽 집안에서 나 뭐라고 하겠어. 이혼이 뭐 큰일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 애들 결혼시키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는 게 모양새가 더 우습지 않아? 그냥 지금 해. 아이 보아하니 어차피 당신도 이혼 생각하고 있던 것 같구만. 남편 성질이 급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자식 결혼식을 두고도 그럴 줄은 까맣게 몰랐어요. 그 이기적인 성질머리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쩜 당신은 그렇게 당신밖에 몰라? 괜히 애 결혼하는데 책 잡힐 거리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 결혼식만 끝나면 바로 이혼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자 남편은 불투응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쾅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어쨌든 남편이 제 의견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뒤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 주말이 제 생일이라 이 모처럼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다 모였는데요. 밀린 근황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고 마지막으로 다과를 함께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오더군요. 경악스럽게도 이혼 서류였죠. 남편은 대뜸 그 서류를 제게 내밀며 사인하라고 독촉했어요. 그리고 모인 자식들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더군요. 봤지? 오늘부로 네 엄마랑 나랑은 남남이다. 네 엄마랑도 이미 다 얘기한 거고
협의 이혼이니까 그렇게들 하라. 남편의 이혼 선언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눈치였죠. 특히 둘째 딸은 숟가락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옆에 있던 딸의 예비 신랑도 난감해하는 눈치였고요. 어찌나 부끄럽고 미안하던지요. 그럼 난 약속 있어서 이만 나가보마. 다들 잘 놀다 가거라. 남편은 무책임하게도 그 상황에서 집 밖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결국 폭발한 둘째 딸이 그런 남편을 붙잡았죠. 아버지, 지금 이렇게 폭탄 던져놓고 가긴 어딜 가요? 진짜 엄마랑 이혼할 거예요? 그래, 나랑 네 엄마는 이제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그동안은 너희들 때문에 참고 산 거지만 이젠 니들도 다 컸고 각자 출가도 했잖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통보하는 건 아니죠. 엄마 생일에 이게 말이나 돼요?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은 못 해줄 망정 이혼 서류를 내밀다녀. 아이, 다 늙어서 그깟 생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그냥 모처럼 말해 가족들 다 모였으니까 얘기한 건데. 아버지는 옛날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요. 너무 무책임하고 생각 없다고요. 아니, 이혼을 하자고 해도 엄마가 하자고 해야지 왜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격양되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나지막히 말했죠. 아니, 누가 말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 일이냐?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부모 사정쯤은 이해해줄 나이잖아. 요즘 황혼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엄마도 그러자고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결론이 내려진 거야. 자꾸만 저도 동의한 거라며 갖다 붙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그러자고 했어? 당신이 며칠 전에 처음 이혼 얘기 꺼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지? 적어도 영희 결혼식 다 끝날 때까지만 참자고. 근데 어떻게 내 생일에 그것도 한서방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당신 딸 생각은 조금도 안 해?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내가 이혼도 마음대로 못해?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어. 난 더는 당신하고 살기 싫다고.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마음이 떠났어도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자식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 싶었죠. 분위기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은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던 6살짜리 막내 손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할아버지, 왜 할머니 싫다고 해? 해옥 아줌마 때문이야? 그러자 그때까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당당하게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됐어요. 뭐? 지석이 너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저번에 할아버지 해옥 아줌마하고 회사에서 뽀뽀했잖아. 막 할아버지가 아줌마 돈도 주고 나 다 봤는데. 그런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허겁지겁 막내 손주 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입을 틀어막고는 헛소리 그만하라고 겁박을 주더군요. 결국 놀란 손주는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고요. 며느리가 그런 손주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달래기 시작했죠. 그 뒤로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자식들은 충격받은 채 남편을 노려봤고요. 저 또한 손자의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상태였죠. 그러자 눈치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셨어요. 알겠다. 내가 너무 급했던 것 같구나. 이혼은 일단 영희 결혼식 끝나면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 됐냐? 남편은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두 손으로 박박 찢어버렸어요. 그 가짜는 행동에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조용히 물었어요. 지석이가 말한 해옥인가 뭔가 하는 여자가 대체 누구야? 회사 직원이야? 당신 그 여자랑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구나.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여자한테 돈까지 줬다면서. 대체 손주 앞에서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한 거야?
아이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6살짜리 애가 짓거리는 말에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 태호야, 회사에 CCTV 설치돼 있지? 그것 좀 싹 다 확인해보자꾸나.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식품회사 특성상 위생과 출고 문제 때문에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대표 사무실 역시 금고와 안전을 이유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아이 당신 진짜 왜 그래?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어차피 이혼할 거 굳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 이유가 뭐가 있어? 지저분하게 구는 건 당신이지. 태호야 뭐해? 얼른 회사 가서 CCTV 확인해보자니까. 제 말에 아들이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옷을 챙겨 입으려고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아들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태호나 이 자식! 회사로 가기만 해! 잘 생각해 너! 식당에서 일하는 돈 한 푼 없는 네 엄마한테 줄 설 거야! 회사 물려줄 네 애비한테 줄 설 거야! 그 유치한 협박에 아들의 눈에서 짙은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능력도 없는 김혜옥 씨를 왜 계속 감싸고 도나 했는데 그런 지저분한 관계일 줄이야. 저랑 직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가끔 지석이 데려가는 거 뻔히 아셨으면서 지석이 앞에서도 대체 뭔 짓을 하신 건데 애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난 떳떳해! 너랑 손주들한테 부끄러운 짓 하나도 한 거 없다! 그래요? 그럼 제가 CCTV 확인해도 상관없겠네요. 아들은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도 그런 아들을 따라 함께 회사로 갔죠. CCTV를 확인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30대 초반 새파랗게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난 게 맞았어요. 대표실은 물론이고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제조 공장에서조차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았더군요. 영상을 본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더러운 년놈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걸 다 안다고 당장 회사로 튀어오라고 하니 상간녀는 순순히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런데 경악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상간녀는 만나자마자 대뜸 제게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더군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었죠. 맞아요. 상간녀는 심지어 남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이혼을 그렇게 서둘렀던 것도 상간녀와 상간녀의 아이 때문이었어요. 상간녀가 애가 생겼으니 빨리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안 그러면 전부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더군요. 그 사실에 옆에 있던 아들마저 할 말을 잃었죠. 뭐 사장님을 어쩌다 보니 제가 사모님한테서 빼앗은 꼴이 돼서 그 점은 죄송한데요. 저도 뱃속에 애가 있는데 이대로 미혼모가 될 순 없잖아요. 어차피 사장님하고 사모님 아무 애정도 없이 그냥 같이 사는 거였다면서요. 어차피 저 아니었어도 이혼했을 건데 그렇게 죄책감 안 가지려고요. 뱃속 애기 생각해서라도요. 상간녀는 누가 남편하고 붙어먹은 여자 아니랄까봐 참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저한테 사과하긴커녕 어쩔 수 없었다면서 핑계와 자기 합리화만 일삼더군요. 그 모습에 절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나더러 지금 곱게 이혼하고 살아주줘라 이거예요? 3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하고 붙어먹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랑 앞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 남편 돈 보고 달라붙은 거면서. 제 적나라한 말에 상간녀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뭐예요? 지금 누굴 꽃뱀 취급하는 거예요? 꽃뱀 취급이 아니라 꽃뱀 맞구만 뭘. 근데 어쩌니? 넌 내 남편이 이 회사 사장에 돈도 펑펑 잘 쓰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물었구나 싶나 본데 그 돈 다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 회사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 내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계속 돈을 줄 것 같니? 응? 어림도 없어 이년아. 아니 이 할망구가 지금 누구한테 2년 전혀네. 씩씩거리던 상간녀가 대뜸 저를 때리려 들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얼른 그런 상간녀를 가로막고 뺨을 때려버리더군요. 어딜 상간녀 주제에 본처한테 손을 대려고 해? 이봐요, 주혜옥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고 당연히 퇴직금도 없어.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사적으로 당신한테 퍼준 돈 그대로 다 돌려받을 테니까 각오하라고. 아,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걸 거니까 위자료 뱉어낼 준비도 하고. 아들의 협박에 겁이 난 걸까요? 상간녀가 바들바들 떨면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노려봤어요. 그러다 왕 울음을 터뜨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다름 아닌 남편이었죠. 오빠 와이프랑 부사장님이 갑자기 날 회사로 부르더니 막 때리고 겁박하고 나 무서워 죽겠어 오빠. 뱃속이 튼튼이도 너무 무섭대. 얼른 나랑 튼튼이 좀 데리러 와줘. 저는 그런 상간녀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CCTV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올 테면 어디 한번 와봐. 이대로 내가 당신이랑 인연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아, 그리고 당신 무슨 돈으로 상간녀 배 불려주고 있던 건지도 태호가 다 조사한다고 했거든? 회사 돈 조금이라도 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니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 나 그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여자가 나 꼬셔서 잠깐 만난 것뿐인데. 남편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 상간녀를 버리려 들더군요. 이때다 싶어서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상간녀를 보며 다시 말했어요. 뭐라고? 인연이 먼저 꼬신 거라고? 아이 그래. 아무렴 내가 먼저 그렇게 어린 여자한테 수작을 걸었겠어? 그 여자가 먼저 내가 멋있다는 등 전부터 남자라 보였다는 등 꼬신 거야. 난 물론 절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놈의 술 때문에. 이후로는 그 여자가 계속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것뿐이야. 나한텐 당신뿐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남편의 말이 계속될수록 상간녀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상간녀가 버럭 고함을 질렀죠. 오빠 미쳤어?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야? 혜옥이 너 다 듣고 있었어? 아니 그게 그러니까 미안하다 혜옥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애초에 서로 안 될 사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뱃속에 애도 그냥 지워주라. 오빠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고 튼튼이랑 나 평생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오빠 이렇게 한심한 남자였어? 급기야 상간녀는 엉엉 울면서 남편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촌극인가 싶어 지켜보다 아들과 같이 그 자리를 떴고요. 바로 가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아들은 아들대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회사를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이 상간녀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했는데요. 예상대로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해 쓴 게 맞더군요. 따로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준 건 물론이고요. 상간녀가 다달이 먹고 쓰고 사치하는 모든 돈을 다 대줬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이 쌓아온 회사 공금관리 시스템 덕분에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단호한 태도로 남편을 민형사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입니다. 횡령죄로 고소는 당연하고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따로 진행할 겁니다. 아, 직원들 앞에서 회사의 명예를 더럽힌 책임도 물론 물을 거고요. 어머니를 배신하고 회사를 이렇게 만든 책임 전부 지셔야 할 겁니다. 남편은 겁이 단단히 났는지 체면도 있고 살려달라 빌더군요. 태호야, 애비가 잘못했다. 진짜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 너도 같은 남자로서 이 애비 마음 이해하지 않냐? 아니요, 전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래요, 뭐 살면서 어떻게 유혹이 한 번도 없겠어요. 특히 아버지나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전 집사람이랑 지석이 잃는 거 무서워서라도 다 물리쳐요. 그 어떤 대단한 여자가 와도 집사람이랑 지석이 상처받을 거 생각하면 아무런 구미도 당기지 않는다고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 그게 정상이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네 애미랑 난 오래전부터 사이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런 건 다 핑계예요, 아버지. 어쨌든 두 분 부부였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죠. 아니 인석이 정말 어디 애비를 가르치려들어. 애비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면 이쯤에서 물러나 줘야지. 너 정말로 애비 고소할 거야? 그거 폐륜이야 임마. 남편은 결국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다시 패악을 부렸어요. 아들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얼굴로 법적 조치를 이어갔죠. 그 와중에 남편은 회사의 지분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회사를 뺏길 것 같아 겁이 난 거였죠. 그쯤 이혼 소송 결과는 당연히 제 승리로 끝났고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제게 유리하게 책정돼서 이대로 가다간 남편이 빈털터리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라 할 만한 건 회사뿐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남편의 마지막 발악에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회사에 남아있던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직원들과 함께 아예 새로운 회사 설립을 준비했죠. 아들이 개발했던 제품과 거래처의 대부분이 새 회사로 옮겨갔고요. 남편의 회사는 빈 껍데기만 남아 빠르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네요. 남편은 자기가 패가 망신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봐요. 그 나이에 무리에 여기저기 빚을 지더니만 결국 새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옆엔 상간녀가 함께였는데요. 그 생활도 오래 가진 않았어요. 남편의 새 사업도 폭삭 망했고 결국 어마어마한 빚만 생기고 말았거든요. 상간녀는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자 빠르게 남편을 떠났고요. 남편은 혼자 남아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됐죠. 자신이 자초한 일이니 자식들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지만요. 상간녀 역시 이후의 삶이 고단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상간녀가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인내할 그릇도 못 되고요. 결국 상간녀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고요. 본인은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 하더군요. 아이만 가엾게 됐어요. 사실 그 어린 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배다른 동생이니 마음에 걸리긴 했나 봐요. 어느 날 제게 상간녀의 아이를 후원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싫다고 하면 당연히 철회할 거예요. 전 그냥 그 어린 게 가여워서. 그래,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이 드는 게 정상이지. 난 괜찮으니까 네가 능력만 된다면 후원해 주렴. 어차피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봉사하면 좋잖니. 따로 만나지만 않는다면 난 상관없다. 그렇게 아들은 회사 수익 중 일부를 그 상간녀의 아들이 있는 보육원에 기부했고요. 그 돈으로 상간녀의 아들은 무탈하게 잘 자라다 얼마 전에 좋은 부모를 만나 입양을 갔어요. 부디 새 가정에선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저는 자식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았어요. 아들의 새 회사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며느리와 손주들도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고 있죠. 둘째 딸은 다행히 그 집에서 이해해줘서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요. 얼마 전엔 새 손녀딸도 태어났답니다. 요즘은 손녀 재롱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이 꼬물거리는 손가락이며 뽀얀 피부며 어찌나 예쁜지. 옛날엔 이혼 후 제 삶이 크게 달라질까봐 참 불안하고 힘들었거든요. 물론 달라지긴 했어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말이죠. 이혼 후에 새로운 일상이 이렇게 좋고 홀가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갈라설 걸. 대체 왜 그리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후회돼요.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늘 올바른 선택만 하겠어요? 때론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땐 그냥 바로 선택을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몹쓸 남자 만나 결혼해서 고생만 하면 이혼하면 되는 거고, 악덕 회사에 들어갔으면 얼른 나와서 또 새로운 회사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